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당정 갈등 양상까지 보였던 황상무 수석, 이종섭 대사 논란이 일단은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황상무 수석이 결국 사퇴를 했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 뜻에 이제 변함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사의가 수용이 됐습니다. 또 이종섭 대사도 25일 공관장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공수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근에 수도권 위기론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일련의 조치로 수도권 위기론이 좀 잦아들 수 있을지, 수도권 위기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재 서울이 48개고 경기도가 60개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데가 한강벨트 쪽이에요. 전체 서울 48개 중에서 약 강남 3구를 포함해서 22개인데 네. 현재 여론조사로는 앞서는 게 매우 드물 정도예요. 동작 2개 정도나 좀 앞서고 나머지는 좀 약간 대체로 뒤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만약에 정말 물론 이게 그대로 끝까지 가진 않겠지만 현재 여론조사 보면 거의 한 90% 가까이가 민주당 앞서는 걸로 보여질 정도로 네. 너무 원사이드 해가지고 이 현재 이 문제만으로 어떤 수도권 위기로 극복한다기보다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걸 좀 멈췄다 그럴까요? 그래서 네. 뭔가 이러저런 반등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으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이 수도권 위기론이 많이 이제 불거져 나온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판세가 이렇게 바뀐 급변한 원인은 어디? 대한민국이 되게 재밌는 나라인데요. 예.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고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보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3월 3일 날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3월 4일 날 조국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만났고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슈가 본격화된 게 3월 6일 날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을 했고 3월 10일 날 출국을 했어요. 네. 요 기간에 민주당은 뭔가 이제 공천 갈등으로 좀 마음에 안 들던 지지층 일부, 뭐 친문이라든가 호남 성향 일부가 이탈했다가 그게 2월 달이었던 거죠. 네. 근데 조국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비례대표에서 찍을 정당이 생긴 거죠. 마음 편하게 마음 내켜서 찍으면서 비례대표는 조국 정당을 찍으면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게 되는. 네. 그래서 비조 지민 현상이 생기면서 네. 민주당 지역구 지지율도 다 같이 올라간 특징이 있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런 이제 논란을 거치면서 뭔가 이제 중도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동안 프레임이 이재명 대 한동훈 두 분의 프레임이었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국 대표의 등장과 이종섭 논란이 되면서 아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지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등장 여기 한 3월 2주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나경원 후보나 동작 갑과 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던 것도 네. 10% 이상 앞서다가 지금 거의 약간 박빙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네. 그런 점이 어떤 여론조사 수치상의 변화도 확연하게 3월 2주차를 분기점으로 확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그 여론조사 이제 수도권 조사에서 그 어려운 상황의 그 분석으로 비조지민 그 프레임이 이제 성공적으로 먹혔다. 그리고 이제 이종섭 대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프레임의 재조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꼽으셨는데요.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 현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가장 큰 변수는 이종섭 그리고 그 변수에 조금 더 불을 질렀던 것이 황상무. 그런데 이제 오늘 사의를 표명해서 수락이 됐고요. 네. 이종섭 대사도 아마 이번 주말 한 일요일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25일 공관장 회의. 그런데 참석? 그것이 다시 그럼 위기론이 극복이 돼서 반전이 되느냐는 아니고요. 네. 일단 이제 추락하는 것을 일단 이제 막았다라는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위기의 소재는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이 제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야당은 반사 이익을 받은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시너지 현상으로 이끌어준 것이 바로 이종섭
변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부분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야심차게 자기 사람을 국회로 진출시키고자 했던 그 인물들마저도 이종섭과 황상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거를 대통령실도 좀 확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가 골든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일단 스탑을 시키고 여기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네. 선거가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점차 고정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돌출 변수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다든지 뭐 야당발 그런 어떤 실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굳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당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건도 하나의 좀 그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세 차례 22일, 26일, 29일 이렇게 이제 총선 전 세 차례 예정돼 있는데 출석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좀 또 여론이 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도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치도 국회의 입성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방탄처럼 그래서 네.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운동을 이유로 법원에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고 때로는 지각을 하고 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라는 거는 결국은 민심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향해서 나 선거운동을 지휘해야 되니까 연기해달라고 큰 소리 치는 상황. 그래서 재판부가 오히려 아연실색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나 지금 뭐 일주일에 몇 가지씩 그 쟁점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그 심각한 만큼 비중을 두고 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그런 우려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당정 갈등 이야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뭐 또 다른 이름은 유난 갈등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비례 공천 논란이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특정 인사, 이제 자신이 요구한 인사를 공천해서 비례대표 명단에서 이제 배제했다.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고 또 언성이 오고 간 것으로 언론에서 물론 이철규 의원은 이제 부정을 했는데요. 이제 보도까지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을 걸고 못 받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순번 배치를 둘러싼 이 갈등 진화가 될 수 있을지 또 순번이 어느 정도 좀 재배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호남에서도 호남 홀대론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야기되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서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철규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식이면 뭐 그만두겠다, 못 해먹겠다 약간 이런 정도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래요. 언론 네.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철규 사무총장이 좀 원했던 어떤 번호의 그 후보도 있는 것 같고 네. 호남 문제도 있고 호남 홀대 문제.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의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당선권에 호남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그래요. 네. 민주당은 이제 거꾸로 대구경 한 20번 정도까지.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은 그 바로 직전에 도태 후보랑 장해찬 후보를 공천 취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두 분 다 약간 친윤 계열인 건데 그런 게 좀 합쳐지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쌓여 있던 것까지 터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는 걸 수용하는 것 때문에 재조정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고 네. 그건 어떤 이제 뭐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기조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를 봤을 때는 호남의 전북 전남에 활동했던 사람들 네. 그거를 좀 더 한 지금 20번대 중반대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북 후보 일부가 이제 사퇴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그 약간 열어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절대 안 된다기보다 그런 부분은 약간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약간 열어놓고 얘기하는 걸 봐서 부분적인 호남의 재배치
그거는 특히나 명분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정도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대표 순번이 조정이 되면서 유난 갈등, 뭐 2라운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좀 그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장면을 만들었다라는 자체가 총선의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도 같은 유형은 아니었지만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문제로 당시 미래통합당 상당히 시끄러웠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아주 폭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비례대표는 대충 원하는 숫자만큼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네. 그런데 아까 이종섭 대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강력하게 여당이 대통령실에 제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수용하고 그래서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이제 이렇게 차단을 시켰다 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결국은 이철규 의원이 물론 본인이 억울하고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했겠으나 이거 자체가 상당한 오해를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친윤임에도 보통 친윤이 아닌 찐윤에 속하는 아주 핵심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 비례대표 중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고 여겨지는 인사가 20번대 그 번호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례대표에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누구와 가까워서 들어간다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네. 잘렸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신기 불편함을 마치도 이철규 의원이 채널이 돼가지고 지금 표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곡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비례대표 공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 비례대표를 한 번 했던 인사를 또 한 번 비례대표를 주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품격이 있고 또 비례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네. 비례대표는 한 번만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용해인 의원을 2번 공천 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국민의힘도 김혜지 의원도 뭐 그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데다가 그다음에 당직자 문제입니다. 사실은 당직에서 정말 뒤에서 말없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치권에 입문해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데다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의 대표도 당직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요번에 유의미한 수치를 못 받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상대방 공격에 빌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자기 사람을 심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100% 옳다라는 태도보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측면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한다,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되 나중에라도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가깝게 미는 사람 이런 식의 불필요한 오해가 나오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나 대통령이나 또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이철규 의원에게 다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그 민주당의 신경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바로 조국 혁신당인데 초반에는 연합전선을 펼쳤고 하객진 이야기까지 전술적으로 이제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개혁혁신당의 지지율이 20% 넘게 조국혁신당. 네. 조국혁신당이 20% 넘게 나오기도 하면서 굉장히 그 민주당에게는 어느 정도 좀 긴장 그 분위기로 이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헷갈리지 말고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최근 이제 어떤 자리에서 국민의힘도 싫고 더불어민주당도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거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다는 그런 전언도 있고 어쨌든 우군보다는 아군이다. 이게 묘한 이제 신경전이 최근에 이제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최근에 좀 어떤 긴장 관계, 지민 비조다, 비조 지민이다, 네네. 앞뒤로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2월 말까지는 많이 좀 밀리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세에서. 그런데 3월 1주, 2주차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마음에 좀 내키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은 좀 마음 놓고 찍을 수 있겠다라고 투표장에 갈 동기가 생긴 거죠. 네. 이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큰 도움을 받은 측면이 실제로 있는 거고 표현을 뭐 하객진으로 하든 안 하든가 무관하게. 네. 그런데 최근에 뭐 ARS 조사가 있고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있는데 특히 ARS 조사는 좀 정치 고관여층, 강한 선호층 이런 분들이 좀 더 이제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ARS 조사에서는 거의 3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네. 그런데 그럼 민주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냐면 민주당 지지율은 10% 후반에서 20% 초반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조국 혁신당은 20% 중반에서 많으면 30%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게 좀 더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석수로 치면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총 4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령 지지율이 20%라고 해봤자 9.2석밖에 안 되거든요. 10%면 4.6석, 20%면 9.2석, 뭐 30%라고 해봤자 한 14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도 정치적 상징이 큰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든가 국민의힘한테는 이겨야 되니까 민주당을 찍지만 네. 비례대표는 좀 마음 놓고 찍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최종 결론으로 민주당은 한 20% 정도가 나오고 조국혁신당은 30% 정도가 나오면 이것이 갖는 정치적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보다 조국 대표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더 이재명 대표보다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더 인정하는구나. 이런 약간 인기 투표 같은 성격을 좀 갖는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의석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측면보다는 총선 이후에 야당 내에서의 어떤 주도권 다툼 네. 그리고 뭐 어떤 대권을 둘러싼 어떤 주도권 경쟁 네. 그런 측면에서 신경이 안 쓰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민주당은 긴장, 조국 혁신당은 자신감. 최근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조국 대표가 심지어는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은 찍지 않는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중도까지도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더해서 말씀하셨듯이 총선 후에 누가 좌파 진영의 슈퍼 히어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 자기네들은 입으로 뭐 정권 심판하면서 공공의 이해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총선이 끝나고 누가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에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 향후 총선 이후에 참 여러 가지로 볼만한 드라마가 펼쳐지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본다면 자신들의 어떤 그 공동의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 정말 보완해서 뭔가 전략을 짜도 좋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박지원 후보가 조국 혁신당의 명예 당원 뭐 운운했다가 얼마나 지금 중징계는 안 해도 경고는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고 막 달겨들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정당 민주주의가 규정되고는 있으나 지금 그 소위 뭐라 그럽니까? 비명 행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살점이 뜯겨지는 아픔을 느낀다. 정봉주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는 거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아픈 걸 표현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내칠 때는 가죽을 벗기는 혁신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해가고 지금 뭐 완전히 비명이 지리멸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정당 운영 스타일에 더해서 총선 이후에 이재명과 조국의 긴장과 갈등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것인가. 물론 두 사람 다 사법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동의 라이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네. 그래서 지금 신경전으로 조금씩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기만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한껏 그 몸을 낮추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좀 아까 그 수도권,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도 나왔지만 반대로 따지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론조사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반집 싸움이다. 최근에
총선 판세 상황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국민의힘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역구가 현재 대로라면 90에서 95석 정도로 본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양쪽 다 몸을 그 한껏 낮추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엄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엄살의 종류가 약간 다른데요. 네. 민주당은 151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반집 싸움이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네. 국민의힘 쪽은 90석에서 95석밖에 안 될지도 모른다여가지고 같은 엄살이어도 민주당은 약간 150석 근처에 있는 엄살이고, 네. 국민의힘은 약간 100석 근처에 있는 엄살인 거죠. 현재로는. 그리고 물론 지금 판세가 총선까지 간다고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발표된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심지어 저도 약간 놀랐는데 최근에 부산 지역 여론이 발표가 됐어요. 네. 이제 모 언론사를 통해서. 그런데 민주당이 뜻밖의 지역에서도 그 전통적인 강세 지역보다 낙동강 벨트가 약간 아닌 곳에서도 초박빙인 곳이 아주 여러 곳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 군데 여론조사여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거의 뭐 수도권에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거의 90% 가까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150석을 훨씬 상회하고 국민의힘은 훨씬 90석을 미만으로 가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2월 말까지는 민주당은 좀 국면이 밀리던 분위기에서 3월 1, 2주를 분기점으로 민주당이 뒤집어지면서 네. 국민의힘은 뭔가 좀 분발해야 되고, 민주당은 오히려 좀 이렇게 약간 톤 다운 시킨다, 그래 캄 다운 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좀 더 다만 긴장하지 말고 힘을 모으자라고 좀 약간 이제 그 지지층의 이탈 또는 약간 안일함이라 그럴까요? 지지자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좀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좀 다독이는 성격이 있고, 국민의힘은 또 너무 처진다 그러면 또 이제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민의힘은 좀 밀리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총선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갈수록 이 말의 그 강도가 세지면서 처음엔 간접적으로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 정권 심판의 수준을 넘어서 막 탄핵, 뭐 내쫓는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말입니다. 사실 한국의 어떤 대의민주주의에 썩 도움도 안 되지만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약간 엄살에 가까운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는 거는 자기 세력을 규합함과 동시에 보수의 결집을 어떤 식으로든 유도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의대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발표한 정책이 과연 아주 단호한 그런 증언으로 효과를 봤다라는 평가를 3주 사이에 볼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오히려 더 혼란만 야기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비등할지는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유권자들의 어떤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신박한 그런 대책을 내놓는 등 네. 나름대로 반전을 해가지고 막판까지 그 양당 체제하에서 이 끌어들일 수 있는 지지층을 모두 끌어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아무튼 그 1, 2주 사이로 그 한두 가지의 큰 실책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오고, 일단 이제 여기서 일단 멈춤까지는 했습니다만 이 본물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겠죠. 네, 마지막은 제3지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하면 이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그리고 녹색정의당 등등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제3지대 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어느 당을 지금 뭐 보고 계실지,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의 주목이 되는 그 눈에 띄는 점이 2번 그 비례대표 2번의 천하람 후보가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역구를 이제 포기하고 들어간 건데, 이 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과연 당선 가능성, 화성을에 현재 1위 공영훈 후보에게 거의 뭐 절반 네.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등등해서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좀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많은데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지대에서 가장 초기에는 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승전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개혁신당은 정당 지지율을 3%를 넘으면은
의석을 배출할 수 있고 3%를 못 넘으면 의석을 배출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개혁신당은 3%는 넘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면 잘하면 3%가 넘게 되면 순간 다른 정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약 2석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네. 한 석 당선되기는 안 되거든요. 3%면 대략 한 2석이어가지고 3%여가지고 천하람 후보는 될 확률이 좀 꽤 되어 보인다. 네. 다만 새미래 그 이낙연 대표가 하는 새로운 미래 쪽과 정의당 쪽은 약간 가물가물한 턱걸이에서 약간 걸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 그 당선. 이준석 대표 문제는 그 앞에서 이제 2배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줄이면은 40% 중반과 20% 중반이어서 한 네. 20%포인트 2배보다는 살짝 작은 그런데 약간 일강 이중 형태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만만치는 않겠는데 뭐 후보 단일화 같은 걸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준석 대표가 이슈 파이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제주껏 이슈 파이팅을 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화성을 지역의 평균 연령이 34세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극적인 역전 그런 네.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만만치는 않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정우김 의원님. 그 두 정당에 비해서 정말 영세 사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했더니 뭐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천하람을 이번에 올려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준석이나 천하람 같은 젊은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 신선하겠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번에는 일련의 학습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제3당이라는 존재가 네.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언젠가는 그 잠재력을 꽃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될 것 같다.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